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오늘이요, 바로 첫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일단 얼굴에 닿는 바람이 차가워졌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태풍 란의 영향으로 지금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쌀쌀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북에서 부는 바람, 북풍 덕분에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했던 아베인데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자 하는 그 주장이 통한 겁니다. 곧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일 관계는 한랭전선이 우려됩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일본부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북풍을 탄 아베 개헌 시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네, 어제 열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요. 예. 아베 신조 정권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이 312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석 수가 이전보다 13석 줄기는 했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2선은 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98대 총리로 재지명돼서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초반에 사학 스캔들 때문에 수세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북핵 위협 국면에 그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네요. 북핵에 밀리지 않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강한 일본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의석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이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 이렇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앞서 일본 총리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구조를 수정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고 이번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인터뷰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개헌에 대한 발의는 의원들이 하지만 국민 투표를 거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 란이라는 태풍이 상륙해 있어서 아직 투표함이 옮겨지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800mm의 비가 온 곳도 있을 정도거든요. 예. 그 기록적인 폭우의 주민 대피도 이루어졌다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네요. 예, 그쪽 투표함이 열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수가.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윤석열 자유한국당 라운드 2입니다. 4년 전 국감에서 수사 외압 폭로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감장을 찾게 됐네요. 2013년 10월 국감 당시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죠. 예.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해서 1개월 정직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의 미운털이 바뀌었던 그가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국감장에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맞습니다. 예.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쥐게 된 윤석열 지검장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윤석열 지검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조직을 사랑할 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국감장에서 어떤 말들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짧게 하나만 갈까요? 네, 품위 있게 죽을 권리의 허용입니다. 존엄사 문제죠. 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할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네,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족들의 의사가 확인돼야 되고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송기석 비서실장은 바른정당과의 12월 통합설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합까지 간다면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의 반응은 햇볕 정책과 호남 세력을 제외한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의 인터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른정당과 12월까지 통합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이 안 되면 연합 공천을 하는 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송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인터뷰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물론 유승민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뒤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박지원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입장에 눈길이 주말 내내 쏠려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실은 다른 주제로 출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통합 반대파 의원이 한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표격으로 박지원 의원을 또 모실 수밖에 없네요. 누가 통합 반대파 의원이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송기석 의원도 그러시고 조선일보가 전수조사를 한 것도 그렇다던데요. 가짜 뉴스네요. 가짜 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실제는? 글쎄요. 그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단순하게 40석 플러스 20석.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체 40석과 바른정당 20석 의원이 통합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제가 볼 때는 20석 국회의원 중 거의 과반수가 한국당으로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입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분열은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심지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할 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바른정당에서 만약 우리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5석 내지는 7석 정도가 혹시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의원들은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봤자 이쪽으로 올 사람이 5명에서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의원들이 그러니까 30명 찬성하던 의원들 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세요?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다고 대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저는 측근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더 큰 진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의원 출당을 요구했다는 기사. 이거 뭐 사실이 아니라고 뒤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사 보고 박 의원님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군불은 떼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보도가 된다는 거죠. 말들이 나오고. 그렇죠. 군불 뗐다는 사람이 안 뗐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 전부터 햇볕 정책과 호남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쭉 회자됐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나 박지원이란 사람이랑은 같이 통합 못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는 이야기. 아니길 바란다. 그 말씀이세요. 뭐 아니길 바라는 것보다는 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슬퍼하는 것은 햇볕 정책과 호남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슬프다. 아니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제 반대 입장이시라는 거를 뭐 알고 있는데 이게 절대 반대, 어떻게도 안 된다 이쪽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절대 반대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 연정공화국이라고 수십 년간 연정을 해온 독일도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200여 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예. 또 저는 실제로 DJP 연합을 해본, 또 성공시켜본, 또 헤어지기도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협상과 물밑 대화, 공개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당내에는 얼마나 큰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쑥 어떤 사람들이 언론 통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얘기를 해봐야 된다. 더 큰 얘기. 그래서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2월에 통합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불쑥인가요? 이거는 안 될 일입니까? 물론 뭐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 당내 분위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나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다만 신중을 더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 국민의당이 커지고 잘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른정당 20석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석 내외 최대 7, 8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지역 기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5명에서 7명 의원 확보하자고 정체성 지역 기반을 흔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송기석 의원한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햇볕 정책에 관해서는 바른정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집합이 있다. 왜냐하면 햇볕 정책도 냉온 양면을 가진 게 햇볕 정책이기 때문에 맞춰보려면 맞춰볼 수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언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가, 그러한 역사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통하는 면이 없다고 보세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민주정권들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햇볕 정책을 개성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만약 일탈하는 하나라도 생기면은 제가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또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저랑 함께 생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어제 천정배,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은 의원들 소통방에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단체 카톡방 같은 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말씀을 지금 좀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계속 시동을 걸 경우에 동력을 모아갈 경우에는 우리는 탈당,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도 의지까지 밝히셨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몰아가면 아주 곤란하고요.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1년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앞에 결산하는 국정감사 기관입니다. 우리 40명 국회의원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또 준비에 차질을 주게 하는 이러한 통합 문제 예. 또 시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는 문제 예. 왜 이런 것을 아무런 의원총회에서 소통 한 번 없이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느냐. 소통도 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정당이 되겠느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예. 국정감사 끝나고 한번 토론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 의원님, 그러면 이제 급에는 하여튼 못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뿐 아니라 천정배, 정동현, 최경환, 유성엽 의원도 단체 카톡방에다 그런 의견을 표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고 예. 저에게 개별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뭐 그쪽에서 30명이라는데 예. 또 우리가 몇십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40명이 아니라 60명, 70명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도 명색이 전 당대표를 했고 예. 중진이라는 사람이 당이 잘 되게 하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몇 명이다. 너희는 몇 명이다. 이런 대결 구도로 비치는 게 불편하시군요. 대결 분열적 자세를 예.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셔서.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도 제가 예. 그러면 탈당하느냐 나가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예.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당이 굳건하게 나가는 자세로 보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면 당이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왜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어떤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거 DJ는 어떠한 소통합 영입 혹은 DJ 비연합처럼 대통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DJ화했지. 우리 정책으로 들어오게 했지. 예. DJ가 JP화하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저는 불을 보듯 바른정당의 분열은 11월 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상실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단결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극단적인 양당제에서 다당제를 만들어준 총선 민의대로 예.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다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들켰다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결국은 하실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지금 탈당 분당으로 밖에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네. 바른정당과의 그렇죠. 통합. 밀어붙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한 명 박지원 의원을 모신 건데 실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국민의당이 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요즘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한 정도가 아니죠, 여기는 네. 지금. 이 당 윤리위원회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맞서서 서청은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자 홍 대표가 서 의원의 주장에 또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른바 이게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친박 청산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홍준표, 서청원 두 정치인의 말들이 섬뜩할 정도로 날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거의 전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서청원 의원은 원래 외통위 국감 때문에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예. 근데 징계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오전에 들었는데 네. 내용이 이런 걸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깜짝 강했어요. 놀랐어요. 톤이 알량한 법지식을 활용해 혹세에 무민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고요. 예. 홍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폐수를 깨끗한 물과 함께 둘 수 없다. 노욕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하는 혹세 무민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네. 홍준표 대표의 어떤 약점까지도 네, 맞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한테 협조 요청한 일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터뜨리는 네, 맞습니다. 2단계까지.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인데요. 그래요. 서로 약점을 잡고 흔들고 있다. 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말의 행간을 보면 나 당신 약점 많이 알고 있거든. 더 나가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정말 터뜨릴 수 있다. 이런 무서운 협박이 숨어 있는데요. 이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모 씨. 그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윤 씨를 회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지금 최대 약점이 뭡니까?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절 돈 받은 적 없다는 홍 대표의 주장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홍 대표도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라 이렇게 맞서면서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출당시키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나를 협박을 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투옥 중일 때 MB에게 요구해 내가 감형시켜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당신 그때 감형시켜준 게 납니다. 바로는 안 돼.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이 정도. 과거 얘기 막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약점을 지금 카드를 하나씩 슬쩍슬쩍 내보이면서 나 혼자 절대 죽지 않아.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서청원 이 두 사람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홍준표와 임명진은 다르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올 1월에도 비슷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당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서청원 의원을 향해서 당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도 요구했죠. 그때부터 악성종양, 할복, 폭군 온갖 막말을 서로 쏟아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친박 청산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만 하고 당을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 여러분 상징적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임명진 목사를 앞에 두고 위원장을 앞에 두고 서청원 의원이 악성 종양이라는. 네, 바로 앞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주 신랄한 얘기를 그냥 앞에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9개월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서청원 의원이 이길까요? 홍준표 대표가 이길까요?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독고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정치적 수모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대표직에서도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 의원이 막말하면서 비난한다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싸움이 할복, 폭군 그 이상의 말로 번지고 훨씬 더 격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번질 수 있다. 어제는 시작이다. 마지막 행간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누가 된단 말입니까?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 얘기입니다. 아하. 친박 청산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산하려고 하는 명분이 뭡니까?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된다. 보수 통합해야 된다. 통합파 의원들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친박이 거세게 저항하면 통합파 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당에서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건지 엉거주춤하거든요. 엉거주춤 됐네요. 그러니까 당분간 빨리 떠나면은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 떠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달 30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인데 예. 그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통합파 의원들의 운명도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22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반대파가 빠진 채 합당을 한다고 해도 그 파장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박진찬님은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통합하는 건 반대라는 박지원 의원 말에 공감한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서울의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린 뒤에 사망했다는 뉴스. 주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여론도 거센데요. 오늘 첫 인터뷰, 얼마 전 제주도에서도 편의점 개에 물려서 크게 다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고생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반려견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죠. 주말 사이에 또 하나 뜨거운 이슈는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죠.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즈음에서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의견 확인해보죠. 노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식당을 비롯해서 병원, 네일샵 이런 곳들이 예약을 하고도 사전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손님 때문에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쇼 근절을 위해서 캠페인까지 벌였었는데 왜 다시 노쇼가 고개를 들고 있는 걸까요? 가장 앞장서서 노쇼 추방 캠페인에 나섰던 분, 유명한 요리사죠. 최현석 셰프 연결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 서울의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린 뒤에 숨지는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문제의 개를 키우던 집이 유명 그룹이죠.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집이란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더 큰 이슈가 됐는데요. 최 씨 가족은 거듭 사과를 했고 피해자 측도 용서를 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랐던 것 떠올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지난달 제주시에서 한 여고생이 귀갓길에 개에 물려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딸 어느 부위를 물린 건가요? 허벅지 윗부분요. 허벅지 윗부분. 예. 이제 한 달 됐는데 지금은 좀 나았습니까? 다 낫진 않고요. 예. 이번 주에 실밥은 다 뺐어요. 아니 몇 바늘이나 꿰맸는데요? 밑에 있는 거는 꿰맬 수가 없고요. 지금 벌어져 있던 부분은 일단 7바늘만 봉합을 했습니다. 아니 꿰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강아지 이빨 때문에 갈기가 찢어졌다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아예 봉합조차 어려운 네. 그런 부위도 있는, 거기는 그냥 알아서 아물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꿰매지 그렇죠. 못하고. 예.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괜찮습니까? 걔가 강아지나 아니면 개만 보면 예. 얘는 너무 멀리 하려고 그러고요.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래요. 공포증 같은 게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래요. 예. 아니 도대체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개에 물린 겁니까? 학원 끝나서 돌아오는 길에요. 예. 편의점에 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걸어서 오다가 보니까 그 개가 밖에 묶여져 있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키우던 개? 네네. 예. 그 견주분이 예. 개를 불쌍하다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파라솔에 살짝 묶어놓고 자기는 화장실 간 사이에 개가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편의점 바깥 한 구석에 개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던 개인데 네네. 불쌍하다고 살짝 풀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길가에 네. 파라솔 쪽에 예. 개를 약간 묶어놓고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온 거죠.
아니 그 개집에 묶어놓나 파라솔에 묶어놓는 거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옮겼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쪽 그 근처에 있던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물린 적이 있었대요. 종류가 뭡니까? 개 종류는? 하얀색 진돗개였어요. 진돗개.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요? 8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꽤 크네요. 꽤 큰 진돗개네요. 그래요. 견주가 나와서 그 상황에서 바로 응급 조치를 취해주거나 뭔가 후속 조치를 해주긴 했습니까? 아니요. 그 데일밴드인가? 그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했대요.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요? 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그냥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가라 이랬다고요? 네네. 그래서 걷다가 못 걷겠어서 그럼 신고를 한 겁니까? 네.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딸이.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같이 갔죠, 거기 견주분한테. 편의점에. 네네. 같이 가니까 견주분 개 한 번 물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개 한 번 물린 거 가지고 경찰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냐고? 네, 왜 호들갑 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과도 받고 형사처벌도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사과라는 건 아예 없었고요. 경찰서에서도 저번 주까지는 자기들이 수사 때문에 너무 바빴다고 그러면서 요번 주에 자기가 그 견주분한테 얘기를 해서 경찰서 출석을 시켜가지고 자상을 물어보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그렇죠. 조사도 안 했다고요? 네,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에 물린 사고 정도니까 다른 사건들이 다 밀린 거군요. 네네. 개에 물린 사건 정도인데 뭘 그러냐 하면서. 그렇죠. 참 사실은 이제 여고생 딸아이의 허벅지가 이런 상처를 입게 된 거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일 아닙니까? 속상한 일 아니에요. 견주분께서도 미안하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좀 잘 좀 했을 건데 그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고요. 저희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는 항상 목줄을 차고 다니거든요. 기본이죠, 기본. 네, 근데 그 기본조차 안 하니까. 그리고 요즘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개를 갖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조심 좀 하시고. 그렇죠. 이웃한테 좀 피해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지금 키우는 입장, 개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번 그 서울 한식당 대표 사건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그 견주꿈에 신경만 썼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목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딸 생각하면 화도 좀 나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딸이 완쾌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반려견에 물려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의 아버지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올 들어서 신고가 된 것만 따져도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전문가 만나보죠. 반려견 전문가세요. 천안연암대학교 이용종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 이용종입니다. 다른 사람 반려견에 물려서 이렇게 크게 다치는 사고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부 다 목줄을 안 한 경우인 거죠? 네, 지금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비춰지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는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목줄을 제대로 안 하고 풀어놓으셨냐 물어보면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하고 착하고 작고 이렇다고 얘기를 보통들 하세요. 네. 순한 개다, 크기가 작은 개다 이러면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반려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것은 야생 시대에 가지고 있는 본능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생의 본능, 작아도.
네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순화를 시켜주기도 했지만 예. 이 줄이 끌려진다라는 것은 이제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즉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개들이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에 처해졌을 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개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보여주는 시선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개의 시각에서 비춰주는 것은 그렇죠. 개가 먼저 위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동작이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 개는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돼 있고 이와 다르게 또 사람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면 걔는 본능적으로 사냥감으로 또 여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사냥감으로. 네네. 보고 소리를 질러도 문제고 뛰어가도 문제고 뭐 어떻게 걔가 해석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낯선 사람의 경우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목줄을 했을 때에는 걔들이 이제 짖거나 막 뛰쳐나갔을 때 통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그마치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보니까요. 외출 시에 입마개하고 목줄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오로지 그 맹견들에만 하라는 거더라고요. 맞죠, 교수님? 네, 맹견들은 일단 산책을 나갈 때는 의무 규정으로 해서 입마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어떤 개들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루토바일러, 도사견, 잡종 이렇게 저 맹견 분류된 견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그것들과 잡종이 된 개 뭐 이렇게만 규정. 근데 그나마도 또 입마개 안 하고 목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들이나 뭐 마르티스 같은 종류 우리가 많이 키우는 반려견 종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최시원 씨네가 키우던 그 프렌치 불독도 전혀 적용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들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입마개 착용해 주는 것을 이제 보호자분 스스로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목줄 안 하고 데리고 나갔다가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히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데 견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처벌 규정도 상당히 지금 약하다고 하거든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은 되는데 적용이 돼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또 그나마도 뭐 개 한 번 물린 거 가지고 그러냐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추세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개들이 평상시에 개들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이런 것이 지니고 있는 맹견 분류가 돼 있지 않은 개라 할지라도 입마개나 법정 교육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맹견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견주를 벌금형 말고 징역형에 처하는 뭐 맹견 피해 방지법 이런 걸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패티켓에 관련돼 있는 것도 예절 교육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먼저 필요로 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견주 교육도 필요하고 또 보통 사람들 개를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요즘은 전보다 훨씬 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패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이용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연암대학교 이용종 교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는 반려동물 키우세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안 키우고 네. 초등학교 때는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이런 물린 사고나 이런 건 없으세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피터였는데 피터가 유독 신발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많이 물어뜯고 걔는 그랬군요. 손님 신발을 이제 물어뜯기도 하고 손님 하니까 신발을. 네, 저희 어머니 많이 좀 짜증을 냈었죠. 걔 네네. 짜증을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피터는? 피터가 이제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옆집 어린이가 먹던 빵을 좀 먹어보려고 하다가 손까지 같이 물어서 저희 어머니 결국 그 배를 처분하셨습니다. 피터를. 네. 저희 삼남매는 막 울고. 아이고. 아직도 피터 보고 싶습니다. 피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글썽글썽. 네,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을 위해서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다 뭔가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목줄이든 뭐든.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아요. 지금 문자들도 굉장히 경험담이 많이 들어와요. 4452님, 개에 좀 물린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니 아까 그러셨다는데 개에 물린 상처 물려본 사람들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큰 이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건데 피도 철철 흐르고요.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문자. 6277님. 줄을 묶지 않은 개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멈추고 주인한테 개를 좀 잡아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상당히 놀라면서 죄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긴 했는데 속으로 짜증이 났다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이택수 대표님 눈물 좀 닦으시고. 네네. 여론 들어가 보죠. 여러분 경험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주말 내내 이 개물림 사고 때문에 떠들썩했지만 이 개물림 사고에 덮이기에는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덮여서는 안 될 뉴스. 바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결정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기존 원전 안전 대책 강화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골자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원전 계속 짓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원전을 재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에 관련된 조사였거든요. 5,6호기 건설하다가 중단한 거. 그걸 재개할까요 말까요의 한한 이번에 조사였던 거고.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두 번째 문항조사도 지난주에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김현정의 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었는데요.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이렇게 4점 척도로 했고 잘 모르겠다는 보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아무래도 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0.5%, 반대한다는 의견이 29.5%, 잘 모르겠다 10%, 대략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 정책, 앞으로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 찬성한다가 60.5%, 반대한다가 29.5%, 잘 모르겠다가 10%.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줄여가자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향후 원자력 발전의 방향성 조사를 했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항이었는데요. 원자력 발전 축소 응답이 지난주에 발표된 결과가 53.2%, 유지가 35.5%, 확대가 9.7%, 53.2% 축소 의견 지난주 의견 결과보다 이번 주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는 60.5%로 한 7%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자 쪽으로 19%포인트가 높게 나왔단 말입니다. 공론화위에서. 이건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자세히 봤더니 20, 30대가 이 공론화 수기 과정에서 원전 재개 쪽으로 입장이 급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40대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토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 5,6호기는 폐쇄하는 것보다 완공해서 재개하는 쪽으로.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실제 이제 일반 국민들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한 결과들은 그런 수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인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이 탈원전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짓다가 중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짓겠다가 아니라 짓다가 중단한 걸 어떻게 할까요라는 네. 거였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만큼 그렇습니다. 지원했으니까 완성하자 네. 쪽에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1조 3천억 원가량이 투입된 공사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근데 수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국민들은 예. 이미 건설된 것은 2080년 안팎에 그 핵 발전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투입된 공사비를 생각한다면 5, 6호기는 그냥 완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자, 공약 지켜라라는 쪽에 60%가 네. 찬성했다는 것. 네. 김현정의 뉴스쇼 스페셜 조사였고요. 정례 조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기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호 알려주세요. 10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6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1%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정례 조사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이번 주는 어떤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4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인데요. 0.7%포인트 내린 67.8%를 기록하면서 2주 동안의 상승세가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간 집계로는 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했던 20일 67.7%를 기록해서 전일 대비 1.2%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하네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금요일 날.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건데. 네. 근데 오히려 반등했어요. 그날? 그렇습니다. 주초 중반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재판 거부하면서 예. 이 보수층 일부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했던 그날이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봤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그 기존의 정책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 모습에 오히려 중도 보수층이 조금 더 다시 돌아오는 모습 네,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중도 보수층이 저렇게 결정이 나니까 네. 공약과 다르더라도 정책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구나. 네. 괜찮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 지지층들은 또 양해하에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제 또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에는 이제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 지지층은 또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일간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했는데 주간으로는 0.7%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0.5%포인트 빠진 50.1%. 간신히 50%. 네, 2주 연속 50%를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0.8%포인트 빠진 18.1%였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올랐는데요. 국민의당이 1.3%포인트 오른 6.2%, 바른정당이 0.3%포인트 오른 5.8%, 그리고 정의당도 0.1%지만 올랐습니다. 4.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이 요 사이에 계속 오름세였는데 하락했어요. 네. 이유를 뭐로 파악하세요? 지금 당 내용이 심하죠. 아까도 이제 그 행간 시간에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지금 서청원, 홍준표 그 정치인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통합론. 원래는 이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있으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분열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통합 쪽의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리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좀 그 능동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모처럼 1.3%포인트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요. 전체 절대값은 얼마 안 되지만 국민의당이 아무튼 오차범위내긴 하지만 3위로 올라섰고 상승폭도 예전에 비하면 좀 컸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7,32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57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5.4%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피터 생각이 지금도 나세요, 근데? 지금도 나죠. 가끔 지금도 나고요. 개 보면 나요. 예, 이제 진돗개스럽게 생긴 잡종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책 베드로 전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 피터가. 네. 베드로. 눈물 촉촉히 또 오늘 감성에 젖어서 네. 인사드립니다.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환호와 박수 속에 지켜온 93년 동춘 서커스단 편입니다. 잠시 후 93년 전통과 역사의 동춘 서커스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천막 안에 조명이 켜지고 쇼가 시작되면 어른들은 회상해졌고 아이들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서커스 보러 왔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오래된 서커스고 그리고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서커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지금부터 개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 속에 개막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1925년 30명의 조선 사람이 모여 만든 동춘 서커스단. 이제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서커스단입니다. 네, 오늘 다니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어려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고 인구 적고 봄에 농방기 타고 여름에 태풍 오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에 눈보라치요. 공연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연중무휴로 공연하는 단체는 우리 한국의 동춘 하나뿐이에요. 동춘 하나는 연중무휴로 93년간 공연했어요. 그게 동춘의 그 유명한 이유예요. 하지만 동춘 서커스마저도 공연장 조명을 꺼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국제금융위기와 그 신종부를 6개월 할 때 그때 해체 또 했어요. 했는데 단원이 50몇 명이 가락이 가지도 안 하고 신종부를 끝나자마자 공연하려니 사람 10명밖에 안 오고 빚은 자꾸 늘어가고 그건 말이에요. 표현할 수 없어요. 뭐 피토한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진작 이 서커스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낫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 왜냐면은 참 춥고 배고플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커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운명 때문일까요? 친구들이 한해 서커스단 내한했을 때 초대권을 2장을 줬는데 그 2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는 게 행복해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한다는 자체만 해도 되게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연 여기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제자리, 제 모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이자 전통, 지켜야 할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동춘 서커스단의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김남흥님, 동춘 서커스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어릴 적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하셨는데, 변상욱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커스, 동춘 서커스 보신 적 있어요? 동춘 서커스 제가 2번 본 것 같고. 2번이나. 어릴 때는 동춘이 아닌 다른 서커스단도 가끔 이제 마을에 들어오면. 천막 치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개구멍으로 들어가셨어요? 제대로 돈 다. 그때 요령이 있습니다. 엉덩이부터 들어가야 예, 붙잡히더라도 너 어디가 하고서 다시 끌어당겨주는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또 추억이 있죠. 천막 서커스. CBS 기획입니다. 30편이 제작이 됐는데 유창수, 김지민, 민경남, 박선영 우리 뉴스쇼의 PD들이 취재를 해서 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의 소리들, 지켜야 할 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서 아주 여름 내내 고생한 그 작품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감상하고 계시는. 잘 만들었네요. 좋네요. 힐링이 됩니다. 좀 개구멍 얘기 잠깐 했는데 또 오늘 개 얘기 많이 하게 됩니다. 개 피해 당한 경험 있는 7141님.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요. 입마개 하고 온 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0852님. 산책시킬 때 주인들끼리 강아지 풀어놓고는 수다 떠는 거 이분 많이 보셨다고. 특히 개 변 좀 잘 치워달라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요. 황광현님은 목줄도 목줄 나름인데요. 5m까지 쭉 늘어나는 그런 목줄도 있습니다. 견주들이 바로 옆에 붙여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당했습니다. 예. 안양천변을 걷다 보면 그러셨어요? 강아지가 달려드니까 뭐 나이로 봐서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로 보이죠. 좀 작으니까. 그 할 수 없이 화단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으면 주인이 제가 껑충 화단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첫 마디는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남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걸 당한 걸 보면서도. 안 무는데 왜 당신만 무는지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결국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걷어찰까 마음을 먹다가도 그러면 또 저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해서 그리고 결국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번 기회에 이 반려견 관리 문화가 제대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사 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미투 캠페인 진행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투 캠페인. 이게 그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에서 시작한 캠페인이죠. 그렇죠. 헐리우드의 이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갑의 위치에서 여배우들에게 숱한 성폭행과 성희롱을 저질러 온 게 폭로됐죠. 영화 제작자입니다. 예, 알리사 밀라노가 나도 당했다 폭로를 갖다 이제 시작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 당한 여성 배우들이요 다 힘내서 용기 내서 튀어나와라. 그렇죠. 고백해라. 리즈 위더스푼 같은 경우는 16살의 영화 감독에게 나도 성폭행 당했다 폭로를 했어요. 예. 16살의 나를 성폭행한 그 감독 정말 역겨웠다. 그런데 그래야만 너 영화 배역을 따낼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한 내 기획사의 에이전시와 프로듀서들에게도 분노가 치민다. 예, 이렇게 말했죠. 예. 이후에 레이디 가가 모니카 루인스키 등 유명인도 참여했고요. 예. 시민들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확대되고 정치권으로도 갔어요. 마르고트 발스트롬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외무장관. 야, 정치판도 마찬가지야. 거물급 정치인들도 남성들 다 그렇고 그래 하면서 추악한 모습을. 정치인도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그래요. 아무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합치면 이제는 수백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도 당해봤습니다. 미투 캠페인.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어떤 사회 심판을 받은 거죠? 일단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했고요. 예. 미국 프로듀서 협회에서는 회원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내에서는 성추행 방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남성들이 벌이는 Did That 캠페인도 있어요. Did That 시면은 영어로 did that, I did that. 나도 그런 적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저질렀다. 내가 그랬다. 이게 영국 BBC에 소개된 인도의 작가죠. 드방 파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도 과거에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처신했던 행동들이 있다. 그래서 I did that이라는 해시태그를 트위터에 달았습니다. 자기 반성, 자기 고백 같은 거네요. 이게 시작은 인도의 버즈피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 거기에 여성 편집장에 레가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투 캠페인에 대한 응답으로 여성들은 이렇게 하니까 남성들은 여성들을 자기가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만든 적이 있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잘 행동하겠다.
라고 하는 게시물들 좀 올려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파닥이 거기에 응해서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있다. I did that. I did that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그 밖에 How I will chang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 How I will change. 이 미국의 체조 올림픽 메달리스트 메카엘라 마로니라고 하는 선수가 나 13살 때부터 당했다. 이렇게 털어놨죠. 누구한테요? 팀 닥터에게. 팀 닥터한테. 심지어는 팀 닥터가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 세상에. 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된 거죠. 첫째,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부터 일단 알리고 목소리를 높이자. 둘째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하고 서로 방지하자.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넷째는 성폭행 가해자와 그들을 보호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관용 안 된다. 술에 취해서 그때 약에 조금 쩔어 있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잠깐 우발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그 모순적이고 야만적이던 왜 피해자는 벌벌 떨면서 숨고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그동안 정말 굳어진 이 모순을 이제 뒤집는 거죠. 미투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영화계 내 어떤 그런 고질적인 성폭력도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지금 공동 대책까지 마련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8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에 배우를 폭행하고 모욕하고 불쾌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고발이 있었죠. 그다음에 남자 배우 A씨의 연기 중 성폭력 사건도 이번에 하지만 이거는 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서 이건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아직.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위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는 다르지만 여배우가 그때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느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느꼈다고 본인이 하니까요. 느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영화계 내 성폭력은 업계 전반에서 너무 넓게 깔려 있고 비일비재하던 것이었다는 낮은 인권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영화계야 늘 옷 벗고 연기하고 정사씬이나 이런 러브씬 같은 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합리화가 됐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데 또 그 정도 하다 보면 무리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계에는 여배우는 잘 벗어야 한다. 술자리에 안 오면은 배역 따기 어렵다. 요새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도. 그다음에 새벽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제명 처벌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여배우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더구나 이제 또 황당했던 것은 이런 행태가 아직은 예술과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손이 뻗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는 여배우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업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고발들이 이제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헐리우드만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촬영장이나 뒤풀이 현장에서 여성 스태프나 여성 배우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다시는 안 그러마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도 없고 다 흐지부지 되는 게 다반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 안 되니까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도 합시다. 피해 구제 절차를 도입합시다라고 하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영화 촬영장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망치는 프로 불편러. 그렇죠. 프로 불편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영화계가 또는 영화계 아닌 예술계 전반 심지어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분야든 간에 이번 기회에 미투와 I did that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캠페인이 확실히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허금선님, 성은실님 외에 여러분이 장자연 씨 사건 떠오른다. 들으면서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네요. 확실히 바꿔야죠. 고쳐야 할 것 있으면 고치고 털고 가야 합니다.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상욱 대기자 오늘 좋은 부분 일깨워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쇼라는 말을 아십니까?
노쇼는요, 식당 같은 곳에 예약을 하고는 사전에 취소 통보도 없이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노쇼가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네요.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미용실, 병원 같은 여러 서비스 업종에서 이 노쇼가 골머리라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 이분을 만나보죠. 2년 전쯤에 이 노쇼 추방 캠페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분이세요. 스타 요리사 최현석 셰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석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이 노쇼 논란. 사실 2년 전쯤에 이 문제가 한번 크게 사회 문제로 불거졌고 대대적인 캠페인도 최현석 셰프도 나서서 하셨잖아요. 노쇼를 이제 지적을 하고 노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입장이 뭐냐면 사실 우린 두려운 상대예요. 고객은 안 오면 되는데 왜 노쇼를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라고 해서 좀 제가 레스토랑에도 오지 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은 캠페인으로 했었죠. 그때 강하게 아주 용기 있게 나서셨어요. 그래서 아예 노쇼 하실 분들은 우리 식당에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올린 게 기사화되고 많이 퍼져서 노쇼가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예약을 해서 못 오게 되면 미안하다. 못 가게 됐다. 이거 그렇죠. 노쇼 아니죠? 라고 그거에 대한 인지가 그래도 꽤 많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게 흐지부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3, 4개월 지나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 같더니 이미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예전 상태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최현석 셰프 정도면 네로라 하는 스타 요리사인데 이런 분도 노쇼 피해를 당하나 싶으실 거예요. 펜션이나 비행기표 이런 것들이 예약이 됐다가 며칠 전 규정이 있잖아요. 있죠. 70%, 50% 하루 전에는 90%도 다 차감을 한다. 이런 예약. 위약금 규정. 어떤 예약이든 그 자리가 비우면 바로 대기자가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어서 바로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피해 당하세요? 예전에 추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테이블 정도거든요. 2테이블, 3테이블. 그게 보통 하루에 6명에서 8명인데 객단가로 치면은 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8명 10만 원이면 80만 원이면 38, 24, 2,400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꽤 크네요. 식당, 그러니까 스타 요리사가 있어서 식당이 좀 고급 식당이면 일수록 더 손실은 커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니까 매출 볼륨이 커서 그 피해가 프로포션으로 나누면 조금 줄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작은 레스토랑의 경우에서 노쇼가 한번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매출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객단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출 규모가 큰 레스토랑은 매출 볼륨이 높으니까 2억을 버는데 2천만 원이면 10%가 될 텐데 한 5천만 원밖에 못 버는 레스토랑에서 2천만 원 손해를 벌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냥 레스토랑이 망하는 데도 있어요. 노쇼 때문에. 노쇼 때문에 망하는. 네, 그런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항공사하고 지금 호텔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위약금. 네네. 그럼 식당에서도 위약금 물리면 안 됩니까? 그것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개념이 항공사나 이런 데는 자기가 기회를 얻고 준비를 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식당은 그냥 내가 밥 안 먹었는데 돈을 왜 내? 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가 예약금을 받겠습니다. 라고는 아니면 식당은 또 많거든요. 그러면 너희 예약 안 해. 이러는 데도 있고 그리고 법적 규정으로 저희가 노쇼를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얼마의 금액을 변제받겠습니다. 라고 조치를 들어가려도 그 금액에 비해서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상대는 고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네요.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경쟁이 고객에게 치열한데. 고객에게 당신이 저희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갑이고 우리가 을이거든요. 을이 갑에게 덤벼야 되는 상황이라 매너 좀 지켜주십시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고객은 진정이 상하면 딴 데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내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그렇죠. 치명타잖아요. 식당으로서. 블로그 같은데 음식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악평 쓰고 그걸 퍼뜨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서비스업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 아니 그나저나 예약해놓고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예약도 약속인데 예. 약속이 아닌 난 물건을 보기만 하고 관찰만 하고 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현석 셰프는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뭐 그야말로 식당이 유명하고 영업이 잘 되는 곳이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곳은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게 더 슬픈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어디 쥐가 고양이 목에다 척 자신 있게 방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네. 네. 예. 아니 예약 서비스가 지금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용실, 뭐 병원 이런 서비스, 네. 네일샵 이런 것들 다 예약 서비스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하겠어요. 네네. SNS에 올리고 나서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예. 뭐 대리 기사님들 그리고 네일 아트 무슨 서비스업 그리고 뷰티 예. 뭐 병원 노쇼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뉴스쇼 청취자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노쇼를 감행하실지도 모르는 미래의 노쇼 고객이 듣고 계신다면 따끔하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기본도 안 돼 있는 그 사람 명단에 우리가 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최현석 셰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명 요리사죠. 최현석 셰프 노쇼 얘기해봤습니다. 0434님, 우리 콜택시 업계도 노쇼 심각합니다. 8782님, 대리기사들도 그래요. 0726님, 휴양림 운영하는데 당일 노쇼 많습니다. 3807님, 낚싯배도 예약해놓고 안 오는 분들 많으세요. 물밀듯이 들어오네요, 제보가. 네, 오늘 반려견 이야기도 그렇고 참 매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송기석 비서실장은 바른정당과의 12월 통합서를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합까지 간다면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의 반응은 햇볕 정책과 호남 세력을 제외한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의 인터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른정당과 12월까지 통합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이 안 되면 연합 공천을 하는 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송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인터뷰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물론 유승민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뒤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박지원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입장에 눈길이 주말 내내 쏠려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실은 다른 주제로 출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통합 반대파 의원이 한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표격으로 박지원 의원을 또 모실 수밖에 없네요. 누가 통합 반대파 의원이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송기석 의원도 그러시고 조선일보가 전수조사를 한 것도 그렇다던데요. 가짜 뉴스네요. 가짜 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실제는? 글쎄요. 그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단순하게 40석 플러스 20석.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체 40석과 바른정당 20석 의원이 통합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제가 볼 때는 20석 국회의원 중 거의 과반수가 한국당으로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입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분열은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심지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할 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바른정당에서 만약 우리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5석 내지는 7석 정도가 혹시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의원들은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봤자 이쪽으로 올 사람이 5명에서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의원들이 그러니까 30명 찬성하던 의원들 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세요?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다고 대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저는 측근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기 때문에 예. 카운트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더 큰 진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의원 출당을 요구했다는 기사. 이거 뭐 사실이 아니라고 뒤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사 보고 박 의원님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군불은 떼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은 보도가 된다는 거죠. 예. 말들이 나오고. 그렇죠. 군불을 뗐다는 사람이 안 뗐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 전부터 햇볕 정책과 호남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쭉 회자됐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나 박지원이란 사람이랑은 같이 통합 못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는 이야기. 아니길 바란다. 그 말씀이세요. 뭐 아니길 바라는 것보다는 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슬퍼하는 것은 햇볕 정책과 호남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슬프다. 아니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제 반대 입장이시라는 거를 뭐 알고 있는데 이게 절대 반대. 어떻게도 안 된다 이쪽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절대 반대한다. 안 한다. 시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는 문제. 왜 이런 것을 아무런 의원총회에서 소통 한 번 없이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느냐. 소통도 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정당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국정감사 끝나고 한번 토론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 의원님, 그러면 급에는 하여튼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뿐 아니라 천정배, 정동현, 최경환, 유성엽 의원도 단체 카톡방에다 그런 의견을 표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고 저에게 개별적으로 의사표명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뭐 그쪽에서 30명이라는데 또 우리가 몇십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40명이 아니라 60명, 70명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도 명색이 전 당대표를 했고 중진이라는 사람이 당이 잘 되게 하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몇 명이다. 너희는 몇 명이다. 이런 대결 구도로 비치는 게 불편하시군요. 대결 분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이 궁금하셔서.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도 제가 그러면 탈당하느냐 나가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당이 굳건하게 나가는 자세로 보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면 당이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왜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어떤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거 DJ는 어떠한 소통합 영입 혹은 DJP 연합처럼 대통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DJ화했지. 우리 정책으로 들어오게 했지. DJ가 JP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저는 불을 보듯 바른정당의 분열은 11월 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상실될 겁니다. 그러면은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단결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극단적인 양당제에서 다당제를 만들어준 총선 민의대로 예.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다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들켰다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결국은 하실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지금 탈당 분당으로 밖에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네. 바른정당과의 그렇죠. 밀어붙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중에 한 명 박지원 의원을 모신 건데 실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국민의당이 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요즘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한 정도가 아니죠, 여기는 네. 지금. 이 당 윤리위원회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맞서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자 홍 대표가 서 의원의 주장에 또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른바 이게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친박 청산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홍준표, 서청원 두 정치인의 말들이 섬뜩할 정도로 날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거의 전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서청원 의원은 원래 외통위 국감 때문에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예. 근데 징계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오전에 들었는데 내용이 이런 걸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톤이.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 혹세에 무민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고요. 홍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폐수를 깨끗한 물과 함께 둘 수 없다. 노용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하는 혹세 무민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어떤 약점까지도 맞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한테 협조 요청한 일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터뜨리는. 네, 맞습니다. 2단계까지.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인데요. 그래요. 서로 약점을 잡고 흔들고 있다. 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말의 행간을 보면 나 당신 약점 많이 알고 있거든. 더 나가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정말 터뜨릴 수 있다. 이런 무서운 협박이 숨어 있는데요. 이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모 씨. 그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윤 씨를 회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지금 최대 약점이 뭡니까?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절 돈 받은 적 없다는 홍 대표의 주장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홍 대표도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라 이렇게 맞서면서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출당시키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나를 협박을 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투옥 중일 때 MB에게 요구해 내가 감형시켜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당신 그때 감형시켜준 게 납니다. 바로는 안 돼.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이 정도까지. 과거 얘기 막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약점을 지금 카드를 하나씩 슬쩍슬쩍 내보이면서 나 혼자 절대 죽지 않아.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서청원 이 두 사람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홍준표와 임명진은 다르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올 1월에도 비슷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당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서청원 의원을 향해서 당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도 요구했죠. 그때부터 악성종양, 할복, 폭군 온갖 막말을 서로 쏟아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친박 청산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예.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만 하고 당을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 의원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 여러분 상징적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임명진 목사를 앞에 두고 위원장을 앞에 두고 서청원 의원이 악성 종양이라는. 네, 바로 앞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주 신랄한 얘기를 그냥 앞에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9개월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서청원 의원이 이길까요? 홍준표 대표가 이길까요?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독고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정치적 수모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대표직에서도 한 번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 의원이 막말하면서 비난한다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싸움이 할복, 폭군 그 이상의 말로 번지고 훨씬 더 격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번질 수 있다. 어제는 시작이다. 마지막 행가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누가 된단 말입니까?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 얘기입니다. 아하. 친박 청산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산하려고 하는 명분이 뭡니까?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된다. 보수 통합해야 된다. 통합파 의원들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친박이 거세게 저항하면 통합파 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당에서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건지 엉거주춤하거든요. 엉거주춤 됐네요. 그러니까 당분간 빨리 떠나면은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 떠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달 30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인데 그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통합파 의원들의 운명도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22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반대파가 빠진 채 합당을 한다고 그래도 그 파장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박진찬님은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통합하는 건 반대라는 박지원 의원 말에 공감한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2부로 가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 연정공화국이라고 수십 년간 연정을 해온 독일도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200여 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또 저는 실제로 DJP 연합을 해본, 또 성공시켜본, 또 헤어지기도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협상과 물밑 대화, 공개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당내에는 얼마나 큰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쑥 어떤 사람들이 언론 통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얘기를 해봐야 된다. 더 큰 얘기. 그래서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2월에 통합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불쑥인가요? 이거는 안 될 일입니까? 물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 당내 분위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나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다만 신중을 더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 국민의당이 커지고 잘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른정당 20석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석 내외 최대 7, 8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지역 기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5명에서 7명 의원 확보하자고 정체성 지역 기반을 흔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송기석 의원한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햇볕 정책에 관해서는 바른정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집합이 있다. 왜냐하면 햇볕 정책도 냉온 양면을 가진 게 햇볕 정책이기 때문에 맞춰보려면 맞춰볼 수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언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가, 그러한 역사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통하는 면이 없다고 보세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민주정권들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햇볕 정책을 개성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만약 일탈하는 하나라도 생기면은 제가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또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저랑 함께 생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어제 천정배,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은 의원들 소통방에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단체 카톡방 같은 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말씀을 지금 좀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계속 시동을 걸 경우에, 동력을 모아갈 경우에는 우리는 탈당,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도 의지까지 밝히셨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몰아가면 아주 곤란하고요.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1년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앞에 결산하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우리 40명 국회의원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또 준비에 차질을 주게 하는 이러한 통합 문제. 또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오늘이요, 바로 첫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일단 얼굴에 닿는 바람이 차가워졌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태풍 란의 영향으로 지금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쌀쌀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북에서 부는 바람, 북풍 덕분에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했던 아베인데,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자 하는 그 주장이 통한 겁니다. 곧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일 관계는 한랭전선이 우려됩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일본부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북풍을 탄 아베 개헌 시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네, 어제 열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요. 아베 신조 정권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이 312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 수가 이전보다 13석 줄기는 했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2선은 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98대 총리로 재지명돼서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초반에 사학 스캔들 때문에 수세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북핵 위협 국면에 그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네요. 북핵에 밀리지 않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강한 일본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의석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이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
이렇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일본 총리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구조를 수정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고 이번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인터뷰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개헌에 대한 발의는 의원들이 하지만 국민 투표를 거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 란이라는 태풍이 상륙해 있어서 아직 투표함이 옮겨지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800mm의 비가 온 곳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 기록적인 폭우의 주민 대피도 이뤄졌다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네요. 그쪽 투표함이 열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가.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윤석열 자유한국당 라운드 2입니다. 4년 전 국감에서 수사 외압 폭로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감장을 찾게 됐네요. 2013년 10월 국감 당시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죠.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사실 폭로에서 1개월 정직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의 미운털이 바뀌었던 그가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국감장에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맞습니다.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쥐게 된 윤석열 지검장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윤석열 지검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조직을 사랑할 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국감장에서 어떤 말들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짧게 하나만 갈까요? 네, 품위 있게 죽을 권리의 허용입니다. 존엄사 문제죠. 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할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네,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족들의 의사가 확인돼야 되고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뉴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